케인스 매거진 2026년 8월호. 안녕하십니까. 사단법인 경기도 시각장애인 연합회 소리잡지 케인스 매거진입니다. 케인스 매거진은 교양잡지 샘터와 좋은 생각의 내용을 발췌 녹음하여 제작하였습니다. 저희 경기도 시각장애인 연합회에서는 이외에도 경기도 뉴스와 시각장애인의 재활 정보를 담은 소리 경기를 CD와 테이프로 제작하며 지역사회 정보 및 시사상식을 전하는 경기 등대를 점자책과 녹음도서로 발간하고 있습니다. 소리 경기와 경기 등대의 추가 구독을 원하시는 분은 전화 031-213-7722 내선 4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및 모바일 서비스 안내입니다. 본 연합회 홈페이지 www.eyes14.com의 웹 매거진에서 케인스 매거진 이용이 가능하시며 시각장애인 통신방 사이트 넓은 마을의 경기도 시각장애인 연합회 코너에서 모든 소식지 청취와 다운로드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덧붙여 시각장애인용 스마트폰 앱 경기 보이스 톡톡을 설치하시면 소식지 청취를 모바일로 이용하실 수 있으니 스마트폰을 사용하시는 구독자분들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전화 031-213-7722 내선 4번으로 전화해 주시면 자세한 이용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케인스 매거진 2026년 8월호 낭독을 시작하겠습니다. 케인스 매거진 파트 1 차례 1. 조은님의 이야기 여름의 온기 2. 특집 그대는 나의 모나리자 3. 인류의 충전 또 물어보네. 조은님의 이야기 여름의 온기 병원의 여름은 유난히 길다. 창밖에서는 매미가 울고 병실 안은 심전도 기계의 일정한 소리만이 시간을 채운다. 그해 여름도 몹시 더웠다. 나는 하루에도 몇 번씩 마스크 안에 가득 차오르는 숨을 삼켜야 했다. 어느 오후 한 할아버지가 응급실을 거쳐 병동에 왔다. 폐렴이 심해 급히 입원한 환자였다. 그는 산소호흡기를 낀 채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보호자인 아내는 이른이 훌쩍 넘어 보였다. 작고 마른 체구의 할머니는 연신 남편의 손등을 쓸어내렸다. 여보, 괜찮아. 금방 좋아질 거야. 이는 남편을 위한 말이면서도 자기 자신을 붙드는 주문 같았다. 할머니는 며칠 동안 병실을 떠나지 않고 할아버지 곁을 지켰다. 새벽마다 환자의 상태를 확인할 때면 할머니가 작은 목소리로 내게 물었다. 간호사 선생님, 우리 영감 오늘은 좀 괜찮아 보여요? 나는 조금씩 좋아지고 있다고 대답했지만 사실 병원 사람들은 안다. 회복 속도보다 눈빛이 말해주는 예감을. 무더운 밤, 늦은 장맛비가 쏟아지고 있었다. 차트를 정리하는데 어디선가 희미한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병실 문틈으로 들여다보니 할머니가 가방에서 작은 수박 한 통을 꺼내고 있었다. 여보, 당신 수박 좋아하잖아. 할아버지는 산소호흡기 때문에 제대로 먹지도 못하면서 작은 조각 하나를 받아 물었다. 그리고 아주 오랜만에 웃었다. 달다. 그 한마디에 할머니의 눈가가 금세 촉촉해졌다. 당신이 먹으니까 더 달지. 나는 문 앞에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다. 그러다 느닷없이 어린 시절의 여름이 떠올랐다. 마당 평상에서 온 가족이 둘러앉아 먹던 수박. 선풍기 바람에 흔들리던 엄마의 앞머리.
가장 달콤한 가운데 부분을 내 쪽으로 밀어주던 아버지의 손. 그때는 몰랐다. 여름이라는 계절은 사랑을 기억하게 만든다는 것을. 며칠 뒤 새벽, 할아버지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다. 의료진은 분주히 움직이고 모니터 속 숫자는 점점 흔들렸다. 할머니는 끝까지 남편 손을 놓지 않았다. 여보, 나 여기 있어. 그 말은 울음보다 더 아팠다. 긴 시간 끝에 결국 심전도 모니터가 직선을 그었다. 병실이 고요해졌다. 수없이 많은 이별을 봐왔지만 그날은 이상하게 가슴 한쪽이 오래도록 먹먹했다. 할머니는 남편이 덮은 이불 끝을 천천히 매만졌다. 그리고 조심스레 말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덕분에 우리 영감의 마지막 여름이 외롭지 않았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끝내 눈물을 참지 못했다. 병원에서 오래 일하며 깨달은 것이 있다. 사람을 끝까지 살게 하는 힘은 그리 거창한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한 조각 수박, 뜨거운 손의 온기, 내가 여기 있다는 한마디. 사랑은 늘 그렇게 소박한 얼굴로 우리 곁에 머문다. 올 여름도 병원 창밖에서는 매미가 올 것이다. 가끔 생각한다. 인생의 가장 찬란한 순간은 멀리 있지 않다고. 누군가의 곁을 끝까지 지켜준 계절. 바로 그 뜨거운 마음 하나면 충분하다고. 그 여름 이후 나는 수박을 먹을 때마다 작은 기도를 한다. 부디 사랑하는 사람의 마지막 여름이 외롭지 않기를. 이상으로 조은님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특집 그대는 나의 모나리자. 대학 시절 선배와 나는 학과 커플이었다. 나는 과 대표. 그는 체육부장이었기에 학교 행사가 있을 때면 자주 만나 어울렸다. 술자리에서 의견이 엇갈려 티격태격 하다가도 2차로 간 노래방에서 선배의 노래를 들으면 마음이 싹 풀렸다. 그는 노래를 곧잘 불러서 가끔 멋져 보이곤 했다. 언제부턴가 선배는 조용필의 모나리자만 불렀다. 그것도 조금 군가 같은 느낌으로. 일동 기립해 손뼉 치며 환호해야만 노래가 끝났다. 왜 그렇게 주구장창 모나리자만 불러요? 조용필 팬이라서? 아님 아는 노래가 그것뿐이에요? 내 물음에 선배는 그저 웃으면서 대답을 피했다. 그러던 어느 밤 모임이 끝나고 나를 바래다 주던 길에 그가 말했다. 모나리자 그림 봤지? 모나리자는 눈썹이 없대. 너도 없잖아. 그렇지? 그러더니 대뜸 이렇게 말했다. 너 들으라고 부르는 노래야. 선배의 취중 진담에 얼굴이 빨개졌다. 장난삼아 눈썹을 민 뒤로 다시 자라지 않아 은근히 컴플렉스였다. 앞머리로 감추고 다녔는데 어떻게 알았을까? 화장기 없는 얼굴과 선머슴처럼 털털한 모습에 반했다는 선배는 그 뒤로도 모나리자를 열창했다. 나를 생각하며 부른다니 설레면서도 어디론가 숨고만 싶었다. 그 노래를 수십 번도 더 부른 그는 내 평생의 반려자가 됐다. 결혼한 뒤 문신을 해 까만 수처럼 진해진 내 눈썹을 본 남편은 나를 적잖이 꾸짖었다. 그 뒤로는 더 이상 모나리자를 부르지 않았다. 나를 생각하며 열창했다는 그 노래를 또 언제 들어보나 싶어 그를 설득해 오랜만에 노래방에 갔다.
언젠가 야구장에서 열심히 응원하다 목이 쉰 뒤로 목소리가 돌아오지 않은 남편이 낮은 음정의 트로트만 부르던 때였다. 나의 성화에 못 이긴 그가 결국 마이크를 잡았다. 갈라지는 목소리에 박자도 틀리는 데다 호흡이 달려 헉헉 대면서도 끝까지 불렀다. 반백살 남편이 열창하는 모나리자를 듣고 있자니 웃음이 나면서도 코끝이 찡했다. 그대는 모나리자라고 열청하던 젊은 날의 그는 어디로 갔나. 뜨거운 20살의 여름이 가고 서늘한 늦가을 노년이 우리에게 성큼 다가와 있다. 이상으로 특집을 마치겠습니다. 인류의 충전. 또 물어보네. 왕방산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 1호선 전철에 올랐다. 언제나 사람이 붐비는 그곳에서 어르신들은 처음 보는 사이에도 오랜 친구 같은 모습이다. 그날도 문이 열리자 자리에 앉아있던 할머니가 이제 막 탄 할머니를 부르고 있었다. 나란히 앉게 된 두 사람은 친숙하게 대화를 나눴다. 아이고, 이제는 댕기도 못 쓰겠네. 할머니는 애들이 몇이오? 나는 아들 하나에 딸 셋이오. 에구, 아들 낳으려고 줄줄이 낳았구먼. 영감은? 오래전에 갔지. 이것도 인연인데 전화번호 좀 알려줘요. 여기까지는 괜찮았다. 하지만 다시 질문이 시작됐다. 애들은 몇이오? 알려줬는데 또 물어? 아들 하나에 딸 셋이라오. 에구, 아들 낳으려고 줄줄이. 그래도 딸이 많아 좋겠네. 영감은? 또 물어보네. 저 세상 갔다니까. 애들이 몇이오? 넷이라니까. 주위 사람들이 할머니의 치맥기를 짐작하며 눈짓을 주고받았고 두 사람 사이 몇 차례 더 같은 대화가 이어졌다. 귀찮을 법도 한데 옆에 앉은 할머니는 싫은 기색 하나 없이 마치 처음인 양 답했다. 그 모습에 절로 숙연해졌다. 전철에서 내리며 나는 마음 깊이 그들의 안위를 바랐다. 훗날 내 옆에도 이처럼 아름다운 이웃이 많았으면 하는 마음과 함께 이상으로 인류의 충전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케인스 매거진 파트 1을 모두 들으셨습니다. 케인스 매거진 파트 2로 이어집니다. 낭독의 구자선입니다. 감사합니다. 케인스 매거진 파트 2 차례 1. 조은님의 심화당 질경이꽃 2. 군대 이야기 귀를 접어주는 일 3. 그러나 속이 나는 엄마다. 조은님의 심화당 질경이꽃 밟히고 눌려도 기어이 하얀 미소 머금는 질경이꽃 푸른 세월 뽕잎 자르듯 서걱서걱 청춘 다 자르고 이제는 섭해놓은 누에 되어 내려올 수 없는 침상에 올랐다. 한 잠씩 자고 나면 하늘은 조금씩 넓어져 가기만 하고 구름은 자꾸만 가슴으로 내려앉는다. 4번 잠 다 자고 난 엄니는 동그마니 구부리고 가늘고 여린 세월의 그림자를 더딘 숨으로 뱉어낸다. 소쩍새 씨름하는 밤 깊도록 떠난 자식 기다리던 녹슬어 가던 세월. 손갈퀴 낙엽 긁어 눈물 가득 불지피는 아궁이. 귀다른 조막 쏟안 자식들의 허기진 몇 알이 앓고 있었다.
마른 강냉이 속처럼 거칠게만 했던 세상 바위산처럼 기어오르기만 했던 엄니의 기다림. 목잎은 서걱서걱 잘도 썰려도 가나는 모질게도 잘리지 않았다. 파랗게 물든 달빛이 햇빛에 바래져가는 이슬 고운 아침. 엄니는 고치처럼 조그맣게 웅크리고 하얀 명주실 되어 길고 긴 꿈속으로 걸어가고 있었다. 훨훨 나비 되어 질경이 꽃찾아 나르려나 보다. 떠나오는 산길은 가장자리로 걷기만 했다. 밟히며 피운 질경이가 웅크리고 하얗게 올려보고 있었다. 이상으로 조은님의 심화당을 마치겠습니다. 군대 이야기, 귀를 접어주는 일. 자대 배치를 받은 지 얼마 안 됐을 때였다. 중대장님이 내 뒤통수를 물끄러미 보더니 웃으며 말했다. 두상 참 예쁘다. 머리도 잘 만지겠는데? 그렇게 나는 이발병이 됐다. 처음에는 선임의 귀를 뵐까봐 숨도 제대로 못 쉬었다. 그래도 목덜미의 잔터를 털어주면 병사들은 거울을 보며 한마디씩 했다. 야, 완전 사람 됐다. 그 말에 힘이 났다. 머리를 깎는 동안에는 평소 하지 않던 말이 오갔다. 여자친구가 기다려줄지 모르겠다는 말, 어머니가 편찮다는 말, 제대하면 뭘 해야 할지 고민이라는 말. 대단한 대답을 해줄 수 없던 나는 그저 귀를 조심히 접고 따뜻한 수건으로 목 뒤를 눌렀다. 가장 기억나는 병사는 막내 이등병이다. 첫 외박 전날 그가 말했다. 엄마가 저보고 울 것 같습니다. 너무 군인 같아서 말입니다. 나는 웃으며 말했다. 그럼 덜 무섭게 깎아줄게. 한참을 다듬고 거울을 보여주자 그가 처음으로 크게 웃었다. 며칠 뒤 복귀에서는 사탕 2개를 내 손에 쥐어줬다. 엄마가 머리 예쁘게 해준 분한테 드리래요. 군대에서 배운 것은 총 쏘는 법만이 아니었다. 누군가의 귀를 다치지 않게 접어주는 일, 사소한 손길로 하루를 조금이나마 가볍게 만드는 일도 있었다. 지금도 이발 수업 펼지날 때면 이발기 소리와 함께 그 사탕이 떠오른다. 내 군 생활은 그렇게 병사들의 머리카락 사이사이에 남아있다. 이상으로 군대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나 수기, 나는 엄마다. 나는 우리나라 전체 환자 수가 50명도 채 되지 않는 진행성 고라성 섬유 이형성증이라는 희귀 질환으로 지체장애 2급 판정을 받았다. 관절의 움직임이 제한돼 무릎과 팔, 목과 턱의 움직임이 자유롭지 않다. 워낙 희귀하다 보니 법적인 보호나 지원을 받기도 어려운 현실이다. 이 병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단순히 몸의 불편함을 넘어 제도 밖에서 생존하며 삶을 견디는 일이기도 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아버지가 갑작스레 세상을 떠났고 발병과 동시에 엄마 그리고 동생과 함께 공동체 시설에 들어갔다. 6년 동안 시설에서 생활하며 많은 것을 배웠고 무엇보다 늘 곁에서 길을 잡아주는 부모님과 같은 어른의 손길을 느낄 수 있었다. 그 사이 내 몸에도 많은 변화가 찾아왔다. 예고 없이 밀려오는 통증이 나를 흔들어 놓았다. 그럴 때면 아빠가 있는 곳으로 훌쩍 떠나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해지기도 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은 마음이 점점 깊어지는 나날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공동체의 어르신과 장애인 그리고 아동시설이 분리된다는 소식을 들었다. 나는 시설의 도움을 받아 공부를 시작했고 시험에 합격해 공동생활 과정에서 사회복지사로 일하며 아이들을 돌볼 수 있게 됐다. 그렇게 내 나이 25, 7명의 아이 엄마로 새 삶을 시작했다. 서툴지만 한 걸음씩 나아갔다. 나를 엄마라고 부르며 따르는 아이들. 그 한마디에 내가 다시 일어서야 할 이유를 찾았다.
그 아이들의 시선 속에서 나는 정말 엄마가 돼 있었다. 어느덧 성인이 된 아이들이 자기 삶을 위해 공동생활 가정을 떠나는 순간이 다가왔다. 그 시간을 몇 차례 반복하는 동안 내 나이는 어느새 30 중반을 훌쩍 넘겼다. 그 무렵 내 몸에 또 한 번의 큰 위기가 찾아왔다. 가슴에 잡히는 작은 멍울 하나. 가벼운 마음으로 찾은 병원에서 유방암 초기 진단을 받았다. 희귀질환으로 수면 마취가 어려워 부분 절제술을 받았다. 태어나고 꾸준히 검사를 받았지만 1년 뒤 재발 소식을 마주하게 됐다. 이번에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었다. 위험을 감수하고 전신 마취를 했다. 기도삽관이 어려워 의료진조차 수술이 불가능할 수 있다고 걱정했는데 믿기 어려울 만큼 무사히 끝났다. 그 순간 기적이라는 말이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 같았다. 수술 이후에도 긴 시간 싸움이 계속됐다. 항암 치료를 온전히 감당하기 어려운 몸이었기에 약으로 버티며 8년의 시간을 견뎌냈다. 그렇게 병과 싸우는 와중에도 나는 여전히 아이들 곁을 지켰다. 아픔 속에도 삶은 멈추지 않았고 나 또한 멈출 수 없었다. 그곳이 내가 있어야 할 자리였다. 그렇게 암을 치료하고 마흔을 맞았다. 평범한 하루하루가 그저 고맙기만 하던 어느 날 견디기 힘든 복통이 찾아왔다. 그렇게 다시 찾은 병원에서 또 한 번 자궁에 혹이 자라고 있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두드러지는 몸의 변화에 또다시 매일이 버거웠다. 수술 날짜를 잡고 기다리는 2달 동안 점점 부풀어 오르는 혹을 보며 두려움과 싸웠다. 혹여나 아이들이 눈치챌까 아무렇지 않은 척 웃으며 혼자서 고통을 삼켜냈다. 이번 수술 역시 쉽지 않은 과정이었다. 7명의 의료진이 함께하는 큰 수술인데다 도중에 과다출혈도 있었다고 한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모른 채 눈을 떴을 때 나는 병실에 누워 있었다. 곁에는 나를 지켜주는 손길과 함께였다. 아이들을 비롯해 여러 사람이 차례로 밤을 지새우며 나를 돌봐준 것이다. 나는 그렇게 또 한 번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나는 이미 삶을 몇 번이나 다시 선물 받았다. 그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턱이 움직이지 않아 입을 1cm도 채 벌리지 못하지만 그 작은 틈으로도 음식을 삼킬 수 있음에 여전히 감사하다. 나는 오늘도 나보다 훨씬 큰 아이들의 손을 잡고 행복의 뜰을 걷고 있다. 그 길 위에서 엄마로서 여전히 누군가의 삶 한가운데에 서 있다. 내 삶이 끝나는 순간까지 이렇게 살아가고 싶다. 이상으로 그러나 수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케인스 매거진 파트 2를 모두 들으셨습니다. 케인스 매거진 파트 3으로 이어집니다. 낭독의 윤은영입니다. 감사합니다. 케인스 매거진 파트 3 차례 1. 나를 흔드는 한마디 진실만을 향한 삶 비트겐슈타인 2. 대나무 숲 아들과 함께 가는 길 3. 지금 여기 품고 걸어온 길 나를 흔드는 한마디 진실만을 향한 삶 비트겐슈타인 우리는 플라톤, 칸트 같은 인물을 위대한 철학자라고는 해도 천재 철학자라 부르지 않는다. 철저한 추론과 끈기 있는 사색을 요하는 철학의 특성이 천재라는 단어와는 맞지 않아 보이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천재가 있다. 바로 오스트리아의 철학자 비트겐슈타인이다. 그가 30대에 낸 얇은 철학책은 20세기 분석 철학의 기초가 됐고 그가 세상을 떠난 뒤에 나온 책은 현대의 언어 철학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한 사람이 철학의 주요 흐름을 2번이나 바꾼 것은 유례없는 일이다.
그의 철학적 업적 못지않게 놀라운 것은 그의 삶이다. 그는 철학계에서 한창 주목받을 때 호련히 전쟁터로 떠났고 그 뒤 교사, 정원사 등 여러 일을 했다. 천재성과 결벽증, 그리고 높은 사명감이 뒤섞인 삶은 그의 철학 못지않게 이해하기 어렵다. 그는 1889년 빈에서 철강 재벌의 막내 아들로 태어났다. 말 그대로 재벌집 막내 아들인 셈이다. 구스타프 클림트가 누이의 초상화를 그리고 요하네스 브람스가 그의 집 거실에서 피아노를 칠 만큼 화려한 가문이었다. 그러나 독선적인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완벽주의를 강요했고 8남매 중 3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을 정도로 어두운 분위기가 집안을 짓눌렀다. 그 역시 심한 우울증과 자살 충동에 평생 시달려야 했다. 그는 기계공학을 공부하다 수리 철학에 의문이 생겨 무작정 철학자 버트런드 러셀을 찾아갔다. 러셀은 즉시 그의 천재성을 알아보고 케임브리지 대학교 연구생으로 받아들였다. 그는 체계적인 철학 교육을 받은 적이 없고 오히려 추리소설 읽기와 서부 영화 보기가 취미인 특이한 철학도였다.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그는 신체검사에서 불합격했음에도 자진해서 포병 관측 임무에 지원했다. 죽음과 대면에 자신의 순수성을 시험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는 참호 속에서 작은 노트를 꺼내 글을 썼고 이렇게 탄생한 것이 철학계를 뒤흔든 논리철학 논고다. 이 책에서 그는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하여는 침묵하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고 이로써 말할 수 없는 것을 다루는 철학은 더 이상 연구할 것이 없다면서 그만두기로 결심했다. 4년 동안 병사, 약 1년 동안 포로로 생활하다가 돌아온 그는 막대한 상속재산을 형제들에게 모두 나눠줬다. 사람을 타락시키는 돈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겠다는 이유에서였다. 자신에게는 단 한 푼도 남기지 않아 때때로 금전적 어려움을 겪었다. 그는 30살에 사범학교를 졸업한 뒤 산골마을 초등학교 교사로 부임했다. 열심히 가르쳤지만 체벌을 가하는 등 너무 엄격했기에 아이들은 그를 싫어했다. 6년째 되던 해에 한 아이를 때려 기절시키는 사건이 일어났고 이로 인해 형사재판까지 받으며 교사 생활이 끝났다. 시리에 빠진 그는 수도원의 정원사로 일하면서 마음을 추스렸다. 이런 일을 겪으며 자신이 이전에 세운 철학 이론에 의문을 품기 시작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40살에 케임브리지 대학교로 복귀했는데 경제학자 케인즈가 신이 도착했다라고 말할 정도로 명성이 여전했다. 이후 58살에 교수직에서 물러난 뒤 시골로 내려가 지필에 몰두했다. 집도 돈도 없어서 주로 지인들 집에 머물렀다. 62살에 전립선 암으로 생을 평온하게 마감하기 전날 평온하게 나는 멋진 삶을 살았다라는 유언을 남겼다. 그가 죽은 뒤 세상에 나온 책 철학적 탐구는 철학계를 또 한 번 흔들어 놓았다. 드라마틱해 보이는 삶이지만 일관된 것은 그가 무서울 정도로 진실에 충실했다는 점이다. 롤러코스터 같던 그의 삶은 고비마다 진실하게 행동하기로 결단한 결과일 뿐이다. 진실함이야말로 그를 지탱해준 근본이었다. 무자비할 정도로 자신을 몰아세운 그의 모습이 안쓰럽기도 하다. 그는 천재 이전에 고통받는 사람이었다. 우울증, 독선적인 성격과 과도한 결벽증으로 고독 속에 지냈다. 하지만 여러 일을 겪으면서 그의 삶의 의미란 머리로 얻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 어울리며 노동하는 일상 안의 존재함을 깨달았다. 사람들의 평범한 일상과 상식이 말년의 연구 주제가 됐다. 그는 일기에 이런 글을 남겼다. 매 순간 존재하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 삶이 스스로 멈출 때까지 좋은 것과 아름다운 것 속에서 살면 된다. 천재 철학자가 마침내 도달한 결론이 이렇게 소박하다니. 오랜 철학적 고뇌 끝에 얻은 해답이 보통 사람의 목표와 다르지 않다니. 좋고 아름다운 것은 우리도 소중하게 여기고 있지 않나? 그가 고통스럽고 힘겹게 도착한 목적지를 알려줌으로써 우리는 안심하고 그곳을 향해 갈 수 있는 것 아닐까? 새삼 그가 가깝고 고맙게 느껴진다.
이상으로 나를 흔드는 한마디를 마치겠습니다. 대나무 숲, 아들과 함께 가는 길. 본인의 말을 빌리자면 아들은 한때 잘 나갔다. 부모에게 건네는 용돈 봉투도 묵직했으니 아마도 그때가 전성기였던 듯하다. 그런 아들이 쫄딱 망해버렸다. 그 뒤로 한동안 방황하며 한때의 기억에서 헤어나오지 못했다. 그럼에도 마음을 다잡고 나와 의기투합해 음식점을 열기로 했다. 동네 맛집으로 대를 잇는 백년 가게로 키우자는 꿈에 부푼 우리 모자는 이마를 맞대고 메뉴 개발부터 매장 인테리어, 마음가짐까지 모두 새로 장착한 뒤 야심차게 장사를 시작했다. 20여 년 음식업을 한 나의 노하우에 아들의 젊은 감각이 더해지니 매출도 상향곡선을 탔다. 모든 것이 순조로운 듯 했다. 그러나 아들과 함께하는 장사는 큰 인내가 필요했다. 나를 너무 믿기 때문일까? 아니면 직장이라는 소속감이 없어서일까? 아들은 늦게 출근해 일찍 퇴근하기를 반복했고 늘 나홀로 동분서주했다. 차라리 생판 모르는 남과 일하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도 들었다. 아들은 손님 없는 시간까지 나와 있어야 하냐며 사업구상과 자기개발을 하겠단다. 횡하니 나가버리는 뒷모습을 바라보며 소심하게 혼잣말한다. 내일은 조금 일찍 나와. 지금은 한숨만 나오지만 언젠가는 내 휴대전화 속 이름처럼 주춧돌로 든든하게 성장할 것이라 믿어본다. 아들, 엄마는 너를 믿는다. 사랑한다. 이상으로 대나무 숲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여기 품고 걸어온 길. 호주 여행 중이었다. 아내와 페리보트에 올라 작은 섬으로 향하는 길에 너울이 거셌다. 출항한 지 10분쯤 지났을까? 속이 울렁거리더니 손이 떨리고 식은땀이 나며 시야가 흐릿해졌다. 저혈당이었다. 나는 가방에서 꿀물과 사탕을 꺼냈다. 금방이라도 개워낼 듯한 속에 단 것을 밀어넣는 일은 고문에 가까웠다. 그래도 삼켜야만 했다. 순간 병이 나를 잠식하고 있다는 느낌에 휩싸였다. 수십 년 동안 함께 했는데도 여전히 낯선 감각이었다. 햇살 아래 모래사장을 걷다가 문득 생각이 스쳤다. 정말로 병이 나를 삼킨 걸까? 멀미와 저혈당이 동시에 닥친 가판 위에서도 끝끝내 두 다리로 섬에 내렸다. 병은 나를 끌어내리려 했지만 나는 결코 가라앉지 않았다. 나는 9살에 일형 당뇨를 진단받았다. 췌장이 인슐린 분비를 멈춘 지도 올해로 30년 정도 됐다. 매일 인슐린 주사를 맞고 손가락에서 피를 뽑아 혈당을 제하한다. 그 사이 피부에는 알록달록한 멍이 생겼고 손가락 지문도 옅어졌다. 오랫동안 스스로를 환자라 여겨왔다. 무슨 일이든 나는 당뇨 환자니까 못할 거야 라는 말이 따라붙었다. 잠깐의 외출도 친구 생일 파티에서 케이크 한 조각을 먹는 일도 큰 결심이 필요했다. 식당에 가면 주변 시선을 피해 화장실에서 주사를 놓고 친구들에게는 군면제 사실을 숨겼다. 그 시기 병은 내 삶의 중심이었다. 그러다 4년 전 무작정 노트북 앞에 앉아 내 삶을 한 문장씩 옮기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발악에 가까웠는데 쓰다 보니 마음속에 고인 흙탕물이 서서히 맑아지는 듯 했다. 그렇게 쌓인 문장은 한 권의 책이 됐다. 그제야 알았다. 나는 병에 끌려다닌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품고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었다는 사실을. 요즘 나는 퇴근한 뒤 아내와 동네를 산책한다. 그리고 밤이면 글을 쓴다. 친구의 생일 케이크도 망설임 없이 먹고 식당에서는 자리에 앉은 채 인슐린 주사를 맞는다. 군면제 사실도 굳이 숨기지 않는다. 못할 거야. 대신 해봐도 괜찮다가 입에 붙은 지 오래다. 일형 당뇨는 더 이상 저주가 아니라 나를 깊이 들여다보는 거울이 됐다. 건강한 삶이란 결국 어떤 역경에도 자기다움을 잃지 않는 것임을 이 거울이 알려줬다. 거창한 꿈은 없다.
그저 나답게 사는 것뿐이다. 오랫동안 혈당 관리에 매달리며 살아온 탓에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물으면 한참을 더듬거리곤 했다. 이제는 내 마음이 무엇에 움직이는지 하나씩 찾아가고 있다. 호주 페리보트에서 본 푸른 바다. 아내의 손을 잡고 걸으며 마시는 저녁 공기. 문장이 마음에 들게 다듬어졌을 때의 만족감. 이런 즐거움을 충분히 느끼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지금의 꿈이다. 못할 거야 라는 말을 습관적으로 내뱉는 누군가가 있다면 이야기해주고 싶다. 마음을 움직이는 순간은 생각보다 가까이에 있다고. 지금이라도 그것을 알아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고. 이상으로 지금 여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케인스 매거진 파트 3을 모두 들으셨습니다. 케인스 매거진 파트 4로 이어집니다. 낭독의 이서석입니다. 감사합니다. 케인스 매거진 파트 4 차례 1. 동행의 기쁨 자연의 이야기를 가꾸는 사람 2. 새벽 햇살 5만원 앞에 멈춰선 날 3. 푸하하 당신 결혼식 동행의 기쁨 자연의 이야기를 가꾸는 사람 김민호님, 정원사 한국과 영국의 정원 문화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영국의 정원은 본래 상류층의 사교를 위해 모이는 장소였다. 풍경 정원이라는 말이 유행할 만큼 자연을 즐기는 여가 공간으로 여겨졌다. 이와 달리 한국의 마당은 농경사회 대가족의 공동생활 공간이었다. 그러나 산업화를 거치며 가족과 주거 형태가 변화함에 따라 마당 딸린 집이 눈에 띄게 줄었다. 그런 만큼 국가 정원 조성 사업, 공동 텃밭 등 새로운 문화를 만들려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 오늘날 한국에서 정원을 더욱 가까이 두는 방법은 없을까? 그 문화가 뿌리 깊게 자리 잡은 영국에서 왕립 원예 학회 2단계 정원사 과정을 수료하고 현재 10년차 영국 런던의 정원 딸린 집에서 가족과 함께 지내고 있는 김민호 정원사 42세와 서면 인터뷰를 나눴다. 초등학생 시절부터 영어 선생님이 꿈이던 소녀는 대학생이 되어 영어 교육과에 들어갔다. 거기서 프랑스인 아내를 만나 결혼을 한 뒤 제3국에서 살아보기로 결정했다. 그렇게 영국으로 건너와 LG 영국법인 TV부서에서 4년 반 동안 근무했다. 그러다 첫째 아이가 태어났을 때 회사를 그만두고 육아를 전담하게 됐다. 이방인으로 외롭기도 무슨 일을 해야 할지 불안하기도 하던 그 시절에 집 뒤편 정원이 작은 위로가 돼줬다. 그러던 중 어느 날 우연히 본 BBC 정원 프로그램 가드너스 월드 속의 정원사의 모습에 문득 지렁이가 꼼지락거리는 흙에서 식물을 길러보고 싶어졌다. 그렇게 정원사가 되기로 마음먹었다. 정원을 가꾸다 보면 고되고 성가신 일도 있지만 즐거움이 뿌리처럼 단단히 버텨주기에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장비가 있어도 손으로 해야 하는 일이 있다. 새순에 앉은 진딧물을 잡고 잡초를 뽑고 땅을 비벼 정도 나는 작업 등이다. 흙을 만지는 정원사의 손은 그 둘레에 심긴 꽃과 나무, 풀의 몸짓과 말을 보고 듣는 눈과 귀가 된다. 그도 처음에는 서툴고 막막해서 자기만의 방법을 찾았다. 2주 동안 초인종이 하나인 단독주택 위주로 조금 특별한 전단지 200여 장을 돌리며 홀로서기에 도전했다. 제 이름은 김민호이고 정원사입니다. 괜찮다면 당신의 정원에 있는 꽃과 잎에 관해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제가 어떤 도움이 될지 만나서 이야기해보고 싶다면 연락주세요. 정원사로서 자신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이지만
받는 이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색종이를 접어 만든 꽃씨 주머니를 함께 건넸다. 그 안에는 양귀비, 수레국화처럼 흔하지만 예쁜 야생화 씨앗을 담았다. 정원 한 구석에 뿌려서 꽃이 피우면 좋겠습니다. 라는 한마디를 적어서. 그렇게 그는 가지각색의 정원을 만나게 됐다. 정원에 도착하면 손님들이 가끔 오늘은 무엇을 할 예정인가요? 라며 호기심 어린 질문을 던져요. 그럴 때면 정원이 알려주지 않을까요? 라고 답하곤 하죠. 정원사를 꿈꾼다면 장비를 갖추는 일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식물의 이름을 익히는데 욕심을 내라고 말하고 싶어요. 가지를 아무리 잘 잘라도 무엇을 자르는지 모르면 큰일이니까요. 영국 사람들은 어색한 사람과도 스스럼 없이 관련 이야기를 나눌 만큼 정원을 사랑한다. 런던의 주택가를 걷다 보면 집을 둘러싼 울타리와 그 바깥으로 웃자란 가지가 눈에 띈다. 이 풍경을 볼 때면 바쁜 사람의 집이구나 하고 짐작해 본다고. 우리의 삶에는 어떤 정원이 필요할까? 어린 시절부터 자연과 친숙하게 지낸 그에게 나만의 정원을 가꾸는 방법에 대해 물었다. 식물을 보살피다 보면 무언가를 지키려는 마음이 생긴다는 점에서 삶에도 도움이 됩니다. 스스로를 파고들기보다 오히려 다른 존재에 집중할 때 자신이 확장되는 경험을 할 수 있어요. 먼저 집이나 직장에서 조금이라도 볕이 드는 곳을 찾아보세요. 그런 뒤 꽃집에 가서 그 공간에 작은 화분을 놓고 키우려면 무엇이 좋을지 물어보세요. 아파트 화단에 핀 꽃이나 출근길에 마주치는 어느 집 담장 너머 넝쿨 식물 이름도 찾아보세요. 들꽃이나 단풍진 나무도 이름을 알면 무척 가깝게 느껴져요. 그렇게 내 주변 식물을 알아가면 내 안에도 작은 정원이 생기지 않을까요? 아무리 정원사라도 계절의 변화를 거스를 수는 없다. 묵묵히 자연의 흐름에 맞춰 작업하는 것을 누군가 알아봐 줄 때 그는 가장 큰 보람을 느낀다. 처지지 않게 묶어둔 클레마티스, 자연스럽게 가지치기한 병꽃, 신경 써서 심은 흔치 않은 무늬 둥글레를 본 손님이 정원을 잘 가꿔줘서 고맙다고 말할 때면 일당을 받지 않아도 배부른 기분이라고. 끝으로 정원사의 시선으로 삶을 좋은 방향으로 피워나갈 수 있는 방법을 물었다. 요즘은 모두 자기 만족을 위한 경험이나 경제적 성취에 많은 관심을 두는 것 같아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나에게만 집중하다 보면 주변을 잊기 쉽습니다. 그럴 때 스스로 자연 속에 놓는 경험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꽃, 잎, 가지, 그리고 바람결을 보고 느끼며 과열된 김을 한 소끔 빼고 삶의 균형을 맞춘다면 좋지 않을까요? 이상으로 동행의 기쁨을 마치겠습니다. 새벽 햇살 5만 원 앞에 멈춰선 날. 통장에 단돈 5만 원뿐인 날이었다. 나는 편의점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삼각김밥 하나를 집어들었다가 내려놓고 다시 집어들었다가 또 내려놓았다. 그때 처음으로 알았다. 사람이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이 아니라 이처럼 사소한 선택 앞에서 망설이기 시작할 때라는 것을. 나는 한때 대기업의 공채로 입사했다. 누구보다 빨리 올라가 크게 인정을 받고 싶었다. 돌이켜보면 그때 내가 원했던 것은 방향이 아닌 속도였다. 정직하게 가는 것보다 빠르게 가는 길을 선택했고 그 끝에서 사기와 횡령이라는 죄를 저질렀다. 결국 나는 감옥에 들어갔다. 차가운 바닥에 앉은 첫날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생각이 뒤엉켜 정리되지 않았다.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질문이 맴돌았다. 나는 어째서 여기까지 온 걸까?
그곳에서 나는 많은 것을 잃었다. 돈이나 명예보다 더 큰 것. 나를 믿어준 가족과 함께할 시간을 말이다. 2011년, 형이 암으로 세상을 떠났다. 나는 그의 마지막을 지키지 못했다. 2019년에는 아버지마저 교통사고로 눈을 감았다. 그날 이후로 내 인생에 나중에 잘하면 되지라는 기약 없는 다짐은 완전히 사라졌다. 출소한 뒤 삶은 예상보다 더 단순했다. 아무도 나를 믿지 않기에 나에 대해 설명할 방법조차 없었다. 대단한 기회나 큰 기대 없이 작은 디자인 회사에서 행정 업무를 시작했다. 나는 하나의 원칙을 정했다. 빨리 말고 제대로 하자. 간단한 서류 한 장을 작성할 때도 이전처럼 대충 넘기지 않았다.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해도 내가 나를 속이지 않기로 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텼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그 시간이 점점 쌓여갔다.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이 다시 나를 찾기 시작했다. 나는 지금 실장이 됐다. 여전히 모든 것이 완벽하지 않다. 과거는 사라지지 않고 언제까지나 나를 붙잡을 것이다. 그럼에도 이것 하나만큼은 분명하다. 나는 더 이상 편의점에서 망설이는 사람이 아니다. 넘어진 자리에서 도망치지 않고 일어선 사람이다. 뼈저린 후회 끝에 깨달았다. 사람은 한 번의 실패로 끝나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중요한 것은 넘어진 상황보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올바른 길로 나아가려는 노력이다. 철저한 참회와 바른 삶을 향한 노력을 멈추지 않기에 지금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었다. 그리고 또다시 하루를 살아내고 있다. 이상으로 새벽 햇살을 마치겠습니다. 푸하하. 당신 결혼식. 나는 이른 아침 일어나 해가 뜨는 모습을 감상하고 그 풍경의 아름다움을 사진으로 남기며 하루를 시작한다. 아침잠이 많아 늦게까지 자던 남편도 요즘은 햇살이 창가를 비출 무렵 깨어난다. 우리는 서로 잘 잤냐며 정다운 아침 인사를 나눈다. 그리고 언제부터인가 새로운 루틴이 생겼다. 아침밥을 먹기 전 국민체조를 2번 따라하는 것이다. 빠라바라밤, 빠라바라밤, 빰빠밤, 빠밤, 빠. 반주 소리가 들려오면 TV 앞으로 향한다. 절로 경쾌해진 발걸음, 팔을 높이 흔들며 준비 자세를 취한 뒤 한 동작씩 열심히 따라한다. 끝내고 나면 몸도 가벼워지고 마음에는 뿌듯함이 올라온다. 해처 모여로 마무리를 하고는 곧바로 아침상을 준비한다. 하루는 체조가 끝나자마자 자동으로 다음 음악이 흘러나왔다. 새로운 시작이나 출발을 알리는 느낌의 행진곡이 연달아 재생되던 중 어딘가 익숙한 곡이 귀에 와닿았다. 그때 남편이 말했다. 아, 어디서 많이 듣던 곡인데. 자기 결혼식에서 들은 거잖아. 내 대답에 남편이 받아쳤다. 당신 결혼식에서는 아니고? 우리는 동시에 웃음보가 빵 터졌다. 그 곡은 맨델스존의 결혼 행진곡이었다. 우리 결혼식 행진곡이었잖아. 라고 말해야 할 것을 무심코 남의 일처럼 툭 뱉어버린 것이다. 한마디 말실수 덕분에 그날 아침 우리는 서로를 보며 한참을 더 웃었다. 이상으로 푸하하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케인스 매거진 2026년 8월호를 모두 들으셨습니다. 케인스 매거진 2026년 9월호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낭독의 안다슬입니다. 감사합니다.